제가 어떻게, 네, 그냥 기록상으로밖에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다시 좀 정확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공지능 블랙박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그 블랙박스의 개념이 생각보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우리가 기계학습이나 그 딥러닝 해가지고 성능이 좋을지언정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를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완벽히 알려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룰 베이스드나 그 모델 베이스로 가면은 그 모델이나 룰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답을 내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습 과정 자체도 그리고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실제 사람을 모방하는 거니 우리가 결과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학습 과정도 중요해요. 그 학습 과정이랑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풋을 통해서 결과를 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을 하냐는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모델을 파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알아야 얘가 정확한 학습을 하지 않거나 그 정확한 결과를 내지 않았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은 좀 좋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블랙박스가 발생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진 데이터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을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아까 룰 베이스도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이제 모델 베이스, 뭐 모델 베이스, 뭐 룰 베이스도 그렇고 다 모델 베이스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이 둘 다가 인공지능이 될 수 있지만 데이터 관점에서 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계학습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가 불완전할 수가 있다. 이 데이터 자체도 사실은 사람이 개입해서 사실은 하는 걸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악의적으로 사실 학습도 가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료 자체 편향이 개입될 수도 있고요. 바이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사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일종의 데이터를 통계적 관점에서 이제 그 데이터의 분포조차도 우리가 그 확인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학습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을 이제 실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특히나 신경망이,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수백 개 계층 아니면 수백만 개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실제 얘네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사람이 실제 파악하기는 조금 이제 불가능하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는 얘가 학습하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 구현하긴 하지만 실제 얘네들의 관계성까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네요. 미국 대학병원에서 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신경망 기반 연구를 했는데 천식 증상이 나타나면 폐렴 호전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네. 뭐 불확실한 데이터 학습 과정으로 네,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오히려 재범률이 백인 범죄자의 2배 높게, 흑인 범죄자의 경우, 백인 범죄자보다 2배 이제 높게 예측됐다. 이게 사실은 데이터의 일종의 그 분포를 좀 바이어스가 되게 하거나
데이터 분포를 불균형하게 하면 사실 이렇게 충분히 가능도 하죠, 사실은.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우리가 GDPR, 우리가 유럽 시민은 이런 자동화된 처리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학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뭐 휴대폰이나 뭐 이것저것 쓰시면서 아마 개인정보 동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제 그걸 가지고 학습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안 자체도 개인정보 보호 자체도 우리가 데이터로 점점 학습하면서 그 각각의 데이터가 개인 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했는지 그 중간의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게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오류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데이터의 불균형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사실 알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좀 정확성은 떨어지더라도 이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 학습 과정도 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네, 여기 보시면은 로직 분석도 있고, 트리도 있고, K-nearest neighbor도 있고, SVM도 있고, 뭐 GPR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사실 인간의 개입이 이쪽은 인간의 개입이 좀 더 많은 경우고, 여기가 이제 사람의 개입이 좀 덜한 경우였죠. 사실 사람의 개입이 더 많은 상황이 우리가 개입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사실 있죠, 사실은. 그래서 설명 가능성은 오히려 사람의 개입이 많을수록 그 설명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확성과는 좀 얘가 다르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배울 거니, 예, 우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랙박스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등장한 게 설명 가능 인공지능입니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 아까 그 말씀드린 블랙박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산하고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그 블랙박스에 남아있는데 그걸 좀 캐치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무늘보를 레이싱카로 잘못 판단했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잘못 판단된 건지 우리가 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선 대표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그 차원으로 보고 있네요. 내가 학습 데이터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 학습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시당초 인공지능 DNN의 성능이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는 여기 보시면 정지 표지판을 보면 멈추는 자율주행차가 노이즈 데이터가 추가된 정지 표지판을 보고도 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 노이즈가 추가돼가지고 정지를 스탑을 45로 네, 잘못 인식했다. 네, 그것도 이렇게 뭐 숫자로 뭐 중간에 노이즈가 껴가지고 보면 그게 45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보통 XAI라고 얘기합니다. Explainable AI 해가지고 그 Explainable에 설명 가능한 X를 따가지고 XAI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사용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동작과 최종 결과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결과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기술 해가지고 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데 이 아웃풋을 내는 게 어떻게 이 결과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AI를 이제 X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인공지능의 행위와 판단을 사람이 이해하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학습을 했을 때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는 단순히 얘는 고양이입니다. 로 끝나겠지만 그냥 단순히 학습해가지고 아웃풋을 냈을 때 근데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에서 수염 발톱도 있고 그리고 고양이는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얘는 고양이라고 우리는 이제 아웃풋으로 낼 거다. 이렇게 고양이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그 인공 AI를 조금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학습용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 모델에 투입해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렇게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때 학습 영역에서 확률 값을 계산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양이 분석 확률이 93%이기 때문에 고양이임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그 프로세스를 93%라고 그 확률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현재 이제 인공지능 학습 그거입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그 사용자에게 전달한 결과가 왜 고양이인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준다. 네. 그래서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는 단순히 이 이미지를 보고 얘가 확률적으로 0.93 고양이라 가지고 얘는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명 가능한 모델을 우리가 만든다면 이 이미지를 냈을 때, 이 이미지가 이렇게 왔을 때 얘는 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좀 새로 그래서 설명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웃풋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X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AI의 대표적인 몇 가지 그 모델로는 첫 번째로는 AI 심 머신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예측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그 중간중간에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특정 경과에 따른 이제 그 변화 원인을 하나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까지 보여주는 이제 XAI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에서도 얘가 이제 어떻게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얘를 아웃풋을 내는지도 우리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달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XAI를 해석 가능한 모델 중 하나가 이제 그래프 기반 이제 그래프 베이스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좀, GNN 같은 경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일종의 알고리즘 또는 수학적 기법, 이제 그래프 기반으로 얘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는 점과 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로 이제 표현하고 그 학습 과정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표현함으로써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구현한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래프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그래프 기반 모델은 그냥 이런 GNN이 있다 정도만 우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XAI를 우리가 설명 하는데 주요한 그 모델이 있다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 또한 우리가 그 설명 가능한 AI를 위해서 시각화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뭐 아까 룰 베이스도 그렇고 우리가 if then도 그렇고 사실은 의사결정 트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네, 건강하다.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런 과정 의사결정 트리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 신경망에 대해서 노드에 우리가 설명을 붙여가지고 그 설명 가능한 노드를 조금 더 도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음, 그 아웃풋 노드에 조금 더 이제 특징을 짓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얘는 수염, 뭐 털 발톱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그 아웃풋이 나와가지고 그 어떤 레이어로부터 우리가 좀 네, 노드를 갖다 붙일 수 있는 네, 신경망 노드에 설명을 붙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 사실 수업 시간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XAI는.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가 단순히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DNN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갖고 이 중간에 이 아웃풋 이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아웃풋으로 뽑아내고 이제 학습은 이 전체를 학습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델을 유추하는 그러한 방법조차도 우리는 이제 설명 가능한 XI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파에서 제공하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 평가 지표 해가지고 설명이 얼마나 명확한가, 그러니까 뭐 DNA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설명이 얼마나 명확하고 그 설명이 아웃풋을 내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이제 적용이 되냐. 그렇고 뭐 개별 의사결정 이해도라든가 뭐 전체 모델의 이해도 등등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평가 지표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기술적 관점에 그리고 뭐 비즈니스 관점, 네, 그리고 법과 제도적 관점, 사실 인공지능 산업 관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그 블랙박스를 우리가 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가 과연 우리가 실제 그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게 모델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조금 뭐 오류가 있는지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고 이걸 어떻게 조금 잘 더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대표적인 예는 데이터의 편향성이 있다면 그 데이터의 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네 이렇게 사실 데이터의 분포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의 특징 같은 거를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는데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 모델을 사실 설명 가능한 XAI로 우리가 학습시켰을 때 어떤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 결과와 그 설명 가능한 그 과정을 보고
이 학습 데이터는 이제 일종의 뭔가 바이어스 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뭐 부분에서 바이어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학습이 이렇게 됐으니 얘 데이터에서 바이어스 된 부분을 제거하고 뭐 다시 학습시키자. 네,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우리가 네, XAI를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도 뭐 그렇고요. 그리고 뭐 법과 제도적 관점도 인공지능에 뭔가 아웃풋을 냈을 때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뭐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네, 등등등. 산업 관점도 마찬가지고, 네. 이 블랙박스는 일종의 한계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그 과정을 사실 우리가 뭐 당연히 잘 아는 건 당연히 발전에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 생성형 AI 신뢰성. 그 사실은 생성형 AI는 그 뭐 나중에 그 중간고사 끝나고 그 생성형 AI의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이션 이미지는 그 말씀드렸었고, 네, 그래서 챗GPT도 그렇고 우리가 생성형 AI는 최근 기술적으로도 조금 네,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네, 그 생성형 AI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아마 그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아마 따로 별도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책임 있는 AI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적, 윤리적,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책임 있는 AI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수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신러닝 그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해서 이제 뭐 기본 개념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수업을 한 후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 실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실제 예를 좀 사실은 AI 기본은 수학입니다. 수학. AI 기본은 수학이며 그 수학적인 부분을 좀 이제 기계학습 이후에 그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 기계학습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뭐 수치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분류함수라든가 아니면 네 뭐 다중 분류기 등 아니면 뭐 데이터 배치, 다층 구조 등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랑 또 알고리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실제 네, 공부를 더 진행을 딥하게 할 예정이고 우선은 기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개념들과 이론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 자체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관계, 그리고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기계학습의 분류, 슈퍼바이즈도 있고, 언슈퍼바이즈도 있고 등등 강화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유형, 주요 도전 과제 1순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보통 이제 흔히 쓰는 게 사실은 이렇게 여기 인공지능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 인공지능 안에서는 전문가 시스템도 있고 뭐 룰 베이스도 있고 등등. 예.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서도 이게 SVM도 있고 뭐 트리도 있고 그 중 안에서 딥러닝 이렇게 있고 현적으로 이제 자주 쓰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PC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그래서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을 분류도 하기도 하고 분류는 사실 아까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인공지능 안에서 우리가 오늘 그 수업 때 배웠던 전문가 시스템 아니면 룰 베이스드 이런 기술도 있고 그 최근에 대표적으로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도움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으면 컴퓨터가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식 기반이나 룰 베이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그 룰이나 지식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알고리즘적으로 주입을 한다고 하는 관점이고, 머신러닝은 그 데이터만 그냥 주면은 그 PC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이제 지식이나 규칙을 이렇게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때 알고리즘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 또는 아웃풋을 내기 위한 학습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한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 데이터가 여기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생략해도 상관없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 트레이닝을 이제 바탕으로 이 그 모델이 딥뉴럴 네트워크 또는 이제 AI 모델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데, 이 모델이 그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학습이 됐으면 그 마찬가지로 사실 그 학습 데이터에 그 결과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게 학습 데이터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는 학습이 돼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특징 또는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잠시만요. 네, 그렇게 모델이 확립이 됐으면, 네, 모델이 확립이 됐으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얘한테 모델이 주면은 그 모델은 이제 결과를 아웃풋을 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내는 과정은 이 학습 데이터 그 영향이 반영이 됐겠죠. 그 안에서 그리고 기계학습 안에서 딥러닝이란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학습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학습을 할 건데 이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정하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관점, 신경망을 도입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 있고 얘가 이제 딥하게 우리가 쌓여 있으면 보통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종의 그 모델 구조라고 이제 처음에는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의 구조를
딥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이러한 모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학습을 할 건데 이제 뭐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 입력층, 그리고 최종 풀어내는 출력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일종의 복잡한 우리가 함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그냥 심플한 거는 y는 fx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f고 얘가 y.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은닉층이 딥하게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연속된 신경망 층이 깊게 쌓여 있어가지고 얘를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성능이 향상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신경망이 깊어지면은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무조건적으로 성능이 향상된다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잘못하다가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조금 뭐 딥하면은 우리가 좀 더 뭐랄까 성능이 좋아지는 얘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딥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신경망이 단순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Y는 이렇게 fx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경망이 두 개라고 하면은 f, fx.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제 얘의 스페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더 제너럴하게 더 이제 점점 층을 쌓는다고 보시면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더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 기계학습 관점에서 딥러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SVM이나 다른 이제 트리 기법도 있고 이제 머신러닝은 학습 데이터를 알려주거나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등 어느 정도 개입이 들어간다. 근데 딥러닝은 인간의 개입 없이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 이, 이 부분도 사실 머신러닝 중에 한 축이라고 사실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인간의 개입이 조금 뭐 더 많이 들어가냐, 뭐 덜 들어가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조금 심플하긴 한데, 무조건적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징 추출을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확습은 하지만 특징 추출을 사람이 개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특징 추출이 없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좀, 네,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특징 추출이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사실 됩니다, DNA는. 그래서 여기 특징 추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까도 있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일한 용어죠. 머신러닝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려면 사람이 인지하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데이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찾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로 변화하냐. 네, 이런 부분들. 특징 추출. 그리고 아마, 네, 뭐, 나중에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수학적 문제들이 좀, 우리가 알고리즘이나 수학적 문제들이 좀 강화가 조금 우리가 좀 줄을 이루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좀 심플한 단답형의 문제를 낸다고 하면 사실은 이 특징 추출은 아마 사실 충분히 낼 만합니다. 뭐,
특징 추출뿐만 아니라 용어적으로 사실 몇 가지 좀 우리가 주요하게 받아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좀 여러분들 그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시험에서 뭐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이거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특징 추출을 정확히 딱 그 단답형으로 제출을 하실 수 있을 정도. 네. 그런 부분은 시험에 조금 네, 고민해서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의존도 이제 고전적 기계학습 알고리즘, 뭐 SVM이나 KMS, 트리 등, 그리고 딥러닝이 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보면 당연한 게 여기 데이터 의존도가 딥러닝이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우선은 여기 기존의 고전적인 기계학습에서는 이 특징 추출을 사람이 직접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없어도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특징 추출 좀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애시당초 특징 추출조차도 사실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많아져야 우리가 좀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데이터가 적을 때는 오히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양이 있고 성능이 있는데 데이터가 적을 때는 오히려 기존 그 고전적인 기계학습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딥러닝의 성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의 특징도 추출하고 그 추출된 특징을 학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중요한 특징들조차도 우리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스스로 이제 결과를 학습한. 그래서 심층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일종의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은닉층이 복잡하게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DNA는. 그래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굳이 꼭 이제 구분한다면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 추출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학습이 될 수 있지만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딥러닝이 조금 높을 수 있으나 데이터가 적을 때는 기존의 고전적인 머신러닝이 좋을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니까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음, 네. 반면에 얘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도 가능하고, 뭐 CPU, GPU야 뭐 사실 원래 둘 다 가능하긴 하니까.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그 모델을 우리가 얘는 일종의 이미 사람이 개입돼가지고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튜닝할 파라미터가 많지도 않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당연한 거지만 기존 프로그래밍에 한계가 있다. 기존 알고리즘이나 룰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네, 아까도 이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뭐 수정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쉽지 않다. 이미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중간에 뭐 새로운 그 조건을 추가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그럼 앞에 것도 다 이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고객의 성별, 나이, 취향 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고객의 동거가족 변수를 추가하고 싶다면, 만들어져 있던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네, 뭐, 다른 변수들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해가지고 프로그램 전체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만 고정하면은 사실 그 알아서 얘가 학습이 되니까 튜닝이 일종의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뭐, 이거 비슷한 문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머신러닝의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분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머신러닝 크게 세 가지 우리가 그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알파고는 대표적으로 강화학습이었죠. 그래서 지도학습이란 예측, 보통 예측이나 분류를 위해 사용하고 일종의 정답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학습, 그러니까 지도하는 거잖아요.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그 학습시킨다. 보통 예측 또는 분류할 때 우리가 분류할 때 좀 많이 쓰이는데 뭐 이 이미지가 코끼리다. 그러니까 정답인 거죠, 정답. 이 이미지 하나 코끼리라는 이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린. 얘는 이제 기린이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뭐 Y는 fx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지도학습은 x랑 y의 이 쌍페어를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제 비지도학습은, 일종의 데이터는 주지만, 정답은 답을 가르쳐 주진 않고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데이터만 주고 너가 알아서 어떤 특정 매트릭으로 학습하거나 뭐 이런 얘기인데 대표적으로는 군집이 있습니다. 군집. 이것도 아마 나중에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강화학습이란 환경에서 취하는 행동에 대한 보상, 그래서 액션, 리워드가 주로 이제 키워드죠. 환경에서 취하는 행동에 대한 보상을 리워드를 줘가지고 학습을 진행한다. 그래서 보상을 통해 상은 최대화시키고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학습하는 강화학습. 보상을 통해서 능력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도학습.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문제와 답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미지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답을 예측하는 학습이다. 지도학습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크게 뭐 예측 분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사진이 뭐 고양이인지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그 지도학습에서는 Y는 fx를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러한 신경망을 생각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지도학습 할 건데 그러니까 그 Y는 우리가 fx가 있고 이 f를 찾고 싶은 게 이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f. 그래서 그러면 이 f를 어떻게 찾을 거냐?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 x1, y1을 주고 x2, y2를 주는 거죠. 뭐 x3, y3 총 xn, yn. 그러면은 그 f가 뭔진 몰라. 우리가 이 y는 fx,
fx는 x를 입력했을 때 어떤 펑션을 통해서 y가 나오는 건데, 이 f를 찾고 싶은 거고, 그래서 뭐, y1, x1을 주고, y2, x2를 주고, y3, x3.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인풋이랑 그에 대한 정답을 주면은 이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이 f를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그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보시면 좀 가장 편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배울 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제 얘는 일종의 정답이 없는 그 과정에 대해서 특징 추출하는 거를 조금 보이는 게 좀 편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분집, 클러스터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K-민 클러스터링도 그렇고, 네.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네, 6시 50분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사실은 이 머신러닝 분류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 머신러닝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수학적인 부분들, 뭐 분류기라든가 실제 수학적인 부분들을 좀 태클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니,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는, 네, 4월 3일에는 그, 네, 8, 9, 10교시 다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제가 다른 일정이 생기면은 그 LMS에 공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꼭 출석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